얼떨결에 세자가 된 이방과. 그런데 이방과는 애초에 세자가 될 욕심이 없었습니다. 태조에게 효심이 깊은 이방과는 왕자의 난이 일어난 당일에도 태조의 쾌유를 비는 제사를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방원이 난을 일으켰다는 소식을 들은 이방과는 이방원에게 가담하기도 싫고 그렇다고 맞서기도 싫어서 차라리 궁궐에서 도망 나와 버립니다. 그렇게 아는 사람 집에 숨어있던 이방과는 이방원이 자기를 찾는다는 얘기를 듣고는 이방원을 만나러 가는데요. 방원아, 내 성격 알지 않느냐? 난 세자가 되고 싶은 마음은 추호에도 없다. 그러니 맘 편히 네가 세자가 되거라. 아닙니다, 형님. 형님께서 적장자이시니 형님이 세자가 되는 게 맞습니다. 아니다. 정도전을 없애고 사태를 바로잡은 건 다 너의 공 아니냐? 네가 세자가 되는 게 맞아. 형님, 여러 번 말하게 하지 마십시오. 형님이 세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 네 뜻이 정 그렇다면 내가 세자가 되도록 하마. 이방원은 어째서 직접 세자가 되지 않았을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계산이 작용했으리라고 보는데요. 먼저 첫 번째 이유로 이방원이 직접 세자가 되기엔 명분이 부족했습니다. 애초에 이방석을 세자 자리에서 끌어내린 이유가 적장자가 아닌 서자가 왕세자가 돼서는 안 된다고 했던 건데요. 서자라는 이유로 끌어내려 놓고 적장자가 엄연히 있는데 자기가 세자가 되는 건 말이 좀 안 됐죠. 그리고 사실 신덕왕후가 본처이든 첩이든 간에 어쨌든 태조의 첫 번째 부인인 신의왕후는 태조가 왕이 되기 전에 죽어버렸고 태조가 왕이 된 후엔 신덕왕후를 왕비로 맞았으니 그 신덕왕후의 아들인 방석이 서자라는 이방원의 주장은 아무래도 좀 그렇죠. 두 번째 이유는 이방원이 갑자기 군사를 일으켜 판을 일단 뒤집어 놨으나 엄연히 지금의 왕은 백전불패의 무장 태조. 아직 사병이 완전히 혁파되지 않아 태조의 신복도 힘을 갖고 있고 거기다 이방원의 다른 형제, 종친들도 군사력을 갖고 있었으니 이들이 힘을 합쳐서 이방원을 공격하게 되면 일이 어려워졌겠죠. 그런데 이방과를 세자로 앉히면 적장자라는 명분도 해결되고 이성계와 이방과는 서로를 끔찍이 아꼈기 때문에 이성계가 이방과를 공격할 일도 없어지는데요. 마지막으로 셋째, 아마도 이게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은데 이방과에게는 어차피 적자가 없어서 부자 승계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많았으나 정작 정실 부인과의 사이에선 아들이 없었으니 어차피 형제 중 한 명이 왕이 될 테고 그중 가장 권력이 센 이방원 자신에게 먼저 기회가 올 거라 생각한 거죠. 이런 계산하에 이방원은 이방과를 세자 자리에 앉혔고 난이 일어난 지 8일 후 태조는 이방과에게 왕위를 물려주니 그가 바로 조선의 2대 왕 정종이 됩니다. 이방원이 순순히 자기를 왕으로 세웠을 리 없다는 사실을 안 정종은 이방원에게 정권을 모두 맡겨버리는데요. 나는 본디 무인이라 정사는 잘 모르는 데다 원래 노는 걸 좋아하는 성격이니 방언이 네가 정사를 봐줬으면 좋겠구나. 예, 전하. 최선을 다하겠사옵니다. 에휴, 괜히 정치에 참여해봤자 방언이 눈치만 보고 살 텐데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게 속 편하겠지. 그렇게 정사에서 손을 뗀 정종은 그 후 좋아하는 격구와 사냥을 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정종이 일은 안 하고 놀기만 했다고 해서 정종을 안 좋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정종 입장에서는 차라리 노는 게 더 안전했으니 그렇게 볼 수만은 없을 것 같네요. 하지만 조선이 어떤 나라입니까? 성리학의 나라 아닙니까? 사정을 뻔히 알면서도 대관들은 정종에게 격구와 사냥 좀 그만하라는 상소를 계속 올려댔고 그때마다 정종은 핑곗거리를 생각해내야 했죠. 내 원래 손발에 병이 있어서 격구를 통해 기를 순환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답답한 궁궐 생활을 오래 했더니 몸에 병이 생겼지 뭐냐. 좀 쉬어야겠으니 이해 좀 해다오. 그럼 이제 정종 때에 일어난 일들을 한번 알아볼까요? 앞서 태조가 그렇게 고집을 부려서 수도를 한양으로 바꿔놓은 거 기억나시죠? 그런데 정종이 즉위하자마자 이방원은 다시 개경으로 천도를 합니다. 또한 이방원은 이미 정권을 잡았으나 그래도 안심이 안 되었는지 시위군이란 명목으로 태조에게 호위병을 붙여 감시하고 신복 이숙번을 왕의 비서관인 우부승지에 앉혀 정종도 감시하는데요. 뒤이어 이방원은 태조도
자기도 사병의 도움으로 힘을 키웠으니 다른 사람도 그럴 수 있다는 생각에 사병 혁파를 적극적으로 밀고 나갑니다. 자기 사병을 빼앗길 땐 그렇게 싫어했으면서 입장이 반대로 되니까 생각도 바뀌게 된 거죠. 그래서 이방원은 이방의, 이방간, 그리고 자신과 자기 측근들까지 총 8명을 제외한 누구도 사병을 거느릴 수 없게 조치하는데요. 그렇게 되자 정종은 친위대도 없고 왕으로서 군 명령권을 가지고 있다고는 하나 공식 절차를 밟지 않고서는 직접 명령을 내릴 수도 없으니 사실상 병력이 하나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불안했는지 이방원은 정종을 만날 때도 항상 병력을 풀어 자신을 보호했는데요. 그러자 훗날 이방원이 세자일 때 한 관료가 말하길, 세자가 되셨으면 이미 전하와 부자 사이가 된 것인데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뭐라, 당장 이놈을 잡아 가두고 신문하도록 하거라. 끝날 때까진 끝난 게 아니란 생각이었을까요? 그러자 이 소식을 들은 정종은 자고로 병권은 세자가 담당하는 것이 옳다. 과인은 군 명령권도 세자에게 넘겨줄 것이니 그리 알도록 하라. 라며 형식적으로나마 가지고 있던 군 명령권도 이방원에게 넘겨버립니다. 이 외에도 이방원은 정종 때의 집현전을 다시 설치하고 의정부와 삼군부를 분리해 정권과 군권을 분리하는 일도 하죠. 정종은 왕치고는 이상하리만치 기록이 별로 없기 때문에 사람 이방과에 대해서 조금만 더 알아보자면, 이방과는 고려 말 태조와 함께 여러 전투에 참여한 무장 출신입니다. 성격도 어느 무인과 다르지 않게 순박하고 단순하며 인간미 넘쳤죠. 고려시대엔 공식적으로든 비공식적으로든 어쨌든 간에 일부 다처제가 만연했기 때문에 첩이 아닌 정실부인을 여럿 둘 수 있었는데요. 그러나 정종은 죽을 때까지 정실부인을 단 한 명만 두었습니다. 참고로 다음 왕인 태종은 정실부인만 9명이었는데요. 무튼 정종은 첩은 여럿 두었지만 첩은 거의 시녀나 몸종 출신으로 당시엔 누구나 갖고 있는 것이었기에 정종이 끝까지 정실부인을 더 들이지 않은 건 얼마나 그녀를 사랑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훗날 정종의 부인이 먼저 사망하자 태종이 정종을 위로하기 위해 잔치를 벌여주는데, 부왕을 위로하기 위해 연 잔치인데 어찌 전혀 즐기지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부인의 얼굴이 자꾸 떠올라 도저히 즐길 생각이 나질 않네. 주상의 배려는 감사하지만 내 먼저 들어가 봐도 되겠는가? 그러시지요. 살펴 들어가십시오. 하지만 정종의 인간적인 모습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정종의 첩 중엔 시녀 출신으로 첩이 된 김애란 여인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여인이 바람기가 하도 세서 수많은 남자와 잠자리를 가졌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김애가 정종의 첩으로 있으면서 아들까지 낳았지만 정종은 아이의 아빠가 의심스러워서 끝까지 아들로 대우하지 않았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정종이 상황으로 있을 때 김애가 가짜 내시와 바람을 피우다 걸리고 맙니다. 내시와 김애 모두 사형시켜야 합니다. 주상, 내시는 마땅히 사형을 시켜야 하나 나를 봐서라도 김애는 살려주시게. 아니되옵니다, 전하. 왕실의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선 필히 김애도 처형해야 하옵니다. 주상, 내 부탁하오. 아무리 그래도 저 여인은 내 식솔 아니오. 내가 돌보는 사람을 죽인다면 내 마음이 너무 힘들 것 같소. 앞으로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내 잘 돌볼 테니 김애는 꼭 살려줬으면 좋겠소. 그렇게 정종의 간곡한 부탁으로 김애는 목숨을 구했다고 하네요. 정종의 성품을 얘기할 때 항상 나오는 키워드 중 하나는 효심이 깊었다는 겁니다. 과거 태조가 왕위에 있을 때 개경이 너무 싫어서 우기고 우겨서 한양으로 천도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런데 정종이 왕위에 오르자 정권을 쥔 이방원은 개경으로 다시 천도를 해버리는데요. 그러자 개경이 싫은 태조는 한양이나 주변 사찰로 자주 행차를 나갔습니다. 그리고 정종은 그때마다 직접 교회까지 따라 나서서 태조를 배웅했다고 하는데요. 아싸, 사냥도구도 챙겨가야지. 전하, 겸사겸사네, 겸사겸사. 혹시 모르지 않는가? 근처에 좋은 사냥감이 있을지. 하하. 정종의 효심에 대한 일화는 하나가 더 있습니다. 어느 날 밤
개경에는 바람이 세차게 불고 비도 거칠게 내렸는데 다음날 아침이 되자 정종은 어젯밤에 내린 거친 비와 바람은 하늘이 왕인 나에게 내리는 경고이다. 그리하여 내가 밤새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으나 대체 내가 하늘을 거스른 일이 무엇이었는지 도무지 생각이 나질 않더구나. 그런데 오늘 부왕께서 내게 사람을 보내 말하기를 주상, 내게 붙인 시위군은 말이 시위지 사실상 죄수를 지키는 간수나 다름없지 않는가. 내가 이런 일을 당하니 마음이 몹시 아프고 괴롭구나 라고 하셨다. 부왕의 심정이 이와 같은데 나와 경들이 어찌 부끄럽지 않겠는가. 그리하여 나는 오늘로 일체 시위를 철거하려고 하니 경들은 그리 알도록 하라. 정종은 이렇게 말하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러니 아무리 이방원이라도 거절할 수가 없었겠죠. 그렇게 시위대가 풀리자 태조는 눈물을 흘리며 왕은 어려서부터 성격이 순하고 효심이 깊어 이전에도 내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없었다 라고 말했다고 하네요. 이렇게 원치 않는 왕위에 올라 동생에게 정권을 모두 넘겨주고 허수아비 신세가 되었던 정종. 정종은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 조용히 이방원에게 왕위를 넘겨주면 될 줄 알았는데 얼마 안 있어 또 일이 터지고 마는데요. (1차) 왕자의 난을 통해 정도전 일당을 제거한 이방원. 이방원은 명분상으로도 계산상으로도 적장자인 이방과가 세자가 되는 게 낫다고 판단하여 이방과를 세자 자리에 앉히고 곧이어 정종이 왕위에 오르자 재상 자리를 꿰차는데요. 그렇게 나라의 주요 정책과 인사결정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던 이방원은 자기 자신이나 태조가 정권을 잡은 이유 중 하나가 사병의 힘 때문이라 생각해 사병을 혁파합니다. 한편 정종이 즉위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남재란 자가 어전뜰에 나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데요. 전하, 서둘러 정왕군을 세자로 삼으시옵소서. 세자 자리에 어울리는 자는 정왕군만 하니가 없습니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정종은 1년이 지나도록 방원을 세자로 삼지 않습니다. 정종의 성격상 왕위가 탐나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아마 제 생각에는 이방원은 이미 배다른 형제들을 죽인 전적이 있으니 자기도 필요 없어지면 금방 죽이려 할지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 아닐까요? 그런데 이렇게 정종이 시간을 끄는 사이 딴 마음을 품은 이가 나타납니다. 형님이 방원이를 세자로 앉히지 않으신다라. 형님에겐 적자가 없으니 우리 형제들 중에서 다음 왕이 나올 텐데 방이 형님은 욕심이 없으신 것 같고 방원이는 나보다 나이가 어리니 어쩌면 나에게 기회가 올지도. 아버지 태조도 힘으로 왕위를 빼앗고 동생 이방원도 힘으로 권력을 쥔 걸 보아서인지 이방가는 어쩌면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사실 이방원도 정종이 자기를 금방 세자로 삼질 않자 슬슬 불안해하던 찰나에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태조가 왕위에 올랐을 때 공이 큰 자기 아들들은 공신 명단에서 싹 다 뺐으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중간에서 눈치만 보던 중도파는 그들을 회유한다는 이유로 1등 공신으로 책봉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1차 왕자의 난 후에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는데요. 당시 좌우정승이었던 김사영과 조주는 난이 발생하자 그냥 이방원한테 잡혀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등 공신에 책봉된 반면 직접 군사를 대주고 군대를 지휘한 이숙번, 민무구, 민무질 등은 2등 공신에 책봉됐습니다. 이렇게 공신 책봉은 진짜 공이 큰 사람 위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정치적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도 이러한 책봉 문제에 불만을 가진 사람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박포, 2차 왕자의 난의 원인이 되는 인물이죠. 박포는 이방원의 부관 출신으로 오랫동안 이방원을 따라다니면서 충성을 다했으며 1차 왕자의 난 때도 공을 세운 신복인데요. 그런데 막상 공신 명단이 발표되니 내가 2등 공신이라고? 아니 아무것도 안 한 조준이랑 김사용도 1등 공신이고 박쥐처럼 여기저기 붙어다니면서 간이나 보던 이무도 1등 공신인데 지금껏 정왕군을 섬겨온 내가 2등 공신이라니 이게 말이 되는 거야? 공신 책봉에 불만을 품은 박포는 여기저기 쏘다니면서 이건 잘못됐다고 불평을 하고 다녔는데
이 얘기를 들은 이방원은 그를 유배 보내버립니다. 그러자 안 그래도 짜증나 죽겠는데 유배까지 보내지니 화가 날 대로 난 박포는 유배에서 풀려나자마자 이방간을 찾아가는데요. 정한군께서 공을 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느끼고 있네. 하지만 어찌해야 될지 도통 모르겠으니 어디 좋은 계책 없는가. 공께서 정한군과 부딪히길 꺼려하신다면 군사 지휘권을 내놓으시고 머리를 숙이는 것이 상책입니다. 그건 실례. 그럼 내가 녀석에게 굽히는 게 되질 않는가. 그게 싫으시면 멀리 몸을 피해 숨는 건 어떠십니까? 그건 더 실례. 내가 뭐가 무섭다고 그 녀석을 피해 도망가나. 정 그러시다면 마지막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군사를 일으켜 정한군을 제압하는 겁니다. 네, 안 그래도 그 생각을 하긴 했으나 녀석의 군대가 나의 군대보다 강한데 어찌 녀석을 제압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러니 정한군이 눈치채지 못하게 선제 공격을 하셔야지요. 정한군이 정도전을 없앤 것도 정도전이 방심한 사이 선제 공격을 했기 때문 아닙니까? 오, 듣고 보니 그렇구만.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지. 결국 이방원에 맞서기로 마음먹은 이방간은 본격적으로 세력 확대에 나서는데, 아니 됩니다, 회양군. 정한군과 맞서선 절대 아니 되옵니다. 이 장인을 봐서라도 참아주십시오. 그것만은 절대 안 됩니다. 정한군을 치겠다니요. 병력 차이가 너무 심합니다. 제대로 된 놈이 하나도 없구나. 그냥 나 혼자 할란다. 이렇게 이방간이 굳은 반대에도 굴하지 않고 이방원을 공격하려 하니 이방간의 처족하였던 이래는 아무래도 불안했는지 우현보를 찾아가 이 사실을 알리는데요. 회양군께서 정한군을 치기 위해 군사를 일으킨답니다. 회양군이 정한군을 치기 위해 군사를 일으킨다더구나. 회양군이 정한군을 치기 위해 군사를 일으킨다 하옵니다. 그래, 알겠네. 내 서둘러 방비하도록 하지. 그렇게 이방원은 하륜 등 신복을 불러 이방간이 거병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치밀한 계획을 짜두는데요. 그렇게 1400년 1월 29일 제사에 필요한 날짐승을 잡아야 하니 공후들은 군사를 동원해 사냥을 해오거라. 합법적으로 군사를 움직일 수 있는 명령이 떨어지자 이방간은 사냥을 나가는 척하면서 재빨리 군사를 무장시킵니다. 그러곤 정종과 태조에게 사람을 보내 이방원을 치겠다는 사실을 알리는데요. 방원이가 저를 죽이려 하므로 어쩔 수 없이 군사를 일으켰으니 주상께서는 놀라지 마시옵소서. 네가 근거도 없는 헛소리를 믿고서 네 동생을 죽이겠다니 드디어 미친 개로구나. 지금이라도 당장 군대를 해산하고 너 혼자 대궐로 들어오면 내가 책임지고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방원이가 저를 죽이려 하니 저도 가만히 앉아 죽을 수만은 없습니다. 그래서 군사를 일으킨 것이니 걱정 마시옵소서. 아니 이놈아, 네가 방원이랑 아비가 다르냐 어미가 다르냐. 이 소같이 밀어난 놈아, 대체 어쩌려고 그래. 정종과 태조가 뜯어 말렸음에도 굳이 군사를 일으키는 이방간. 한편 그 시각 이방원의 집 앞에서는 이미 회양군이 군사를 일으켰다 하옵니다. 서둘러 무장하셔야 합니다. 어찌 아우가 형을 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는 못합니다. 어찌 사사로운 정에 휩싸여 국가의 대사를 저버리려 하시옵니까? 아, 정말 그 방법밖에 없단 말인가. 이방간은 곧장 이방원을 죽이려 진격하나 이방원이 미리 계획했던 대로 이질환, 조영무, 이숙번 등 당대 최고의 무장들이 사방에서 달려와 이방간의 군대를 포위합니다. 그리고 그때 형님을 다치게 하는 자는 내가 직접 죽일 것이니라 라며 이방원은 끝까지 형을 지키려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그렇게 이방간의 군대는 순식간에 무너지고 이방간도 잡힙니다.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상소를 올리는 대간들. 회양군을 즉시 처형해야 합니다. 이러난 정말 방간을 죽일 수밖에 없게 되겠다. 군사를 보내 대간의 모임을 금지시키거라.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전하. 회양군을 즉시 처형하여 주시옵소서. 법대로 하면 처형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어떻게 내가 직접 내 동생을 사지로 내몰 수 있겠는가. 정종뿐만 아니라 태조도 어떻게 해서든 이방간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위에서 봤듯 이방원도 이방간을 죽일 생각이 없었기에 이들은 박포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운 뒤 그를 죽입니다. 그런데 사실 박포는 거사 당일에 이방간의 군사행동에 참여하지도 않고 그냥 집에 있었는데요. 따라서 최근 역사학자들은 이방원이 이방간의 힘을 빼기 위해
몰래 사람을 시켜 박포를 충동질했고 결국 이방간의 힘을 다 빼앗았으니 굳이 꼴사납게 친형제까지 죽일 필요는 없고 대신 박포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죽인 게 아니냐는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한편 이 일이 있을 때 태조의 셋째 아들 이방인은 뭘 하고 있었냐? 권력에 욕심도 없고 평상시에 술자리에서도 정치 얘기가 나오면 아예 입을 닫아버리기로 유명했던 이방인은 사건 당일 병환 중이어서 쉬고 있었는데 일이 터진 걸 알고는 즉시 절제사 도장과 군인 명부를 삼군부에 바쳐서 자긴 관련이 없음을 증명했습니다. 다음 날이 되자 하류는 곧바로 정종에게 이방원을 세자로 삼으라고 제안하는데요. 정몽주의 난해, 정도전의 난해, 또 이번 회항군의 난까지 정항군이 없었다면 어찌 오늘이 있었겠습니까? 서둘러 정항군을 세자로 삼는 것이 마땅한 줄 아래옵니다. 옳은 말이오. 안 그래도 과인에겐 적자가 없어 세자 자리에 누굴 앉혀야 하나 고민하던 터인데 오늘부로 정항군을 내 아들로 삼고 세자로 임명하겠노라. 그렇게 마침내 세자가 된 이방원. 그러나 이방간의 난을 겪은 이방원은 이제 반란이 일어날 수 있는 씨앗을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해 자신의 측근들이 가진 사병마저도 전부 없애야겠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이방원은 자신의 신복 대사원 건근을 통해 글을 올립니다. 몇 월 명의 절제사들을 모두 없애고 사병을 철폐한 후 나라의 모든 군인과 무기는 삼군부에 소속되게 하여 나라의 군사로 삼으소서. 그리하도록 하라. 하지만 지금 사병을 보유한 8명의 절제사들은 모두 1, 2차 왕자의 난에서 이방원을 도운 공신들. 애써 이방원을 도왔는데 이제 와서 자기 사병들을 모두 빼앗아 가겠다 하면 당연히 화가 나겠죠. 그래서 이방의, 이방간, 이방원 셋을 제외한 나머지 5명은 군인 명부를 숨기거나 사병을 빼돌리는 등 머리를 썼고 심지어 조영무는 무기를 수거하러 온 사령을 두들겨 패기까지 했습니다. 그러자 공신이 되어서 모범이 되진 못할 망정 일이 나오다니 가만두어선 안 됩니다. 전하께서는 법대로 이들을 다스려 나라의 기강을 세우소서. 정한군의 사람들인데 이들을 벌겼다간 정한군이 화내겠지? 아무리 그래도 공신들인데 그렇게까지 할 수야 없지요. 아닙니다, 전하. 대간들의 뜻대로 이들을 엄히 벌하셔야 하옵니다. 그렇게 이들 중 몇몇은 파직되고 다른 이들은 지방으로 좌천되거나 유배 보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서 봤듯 정종은 모든 병권을 이방원에게 넘겼으니 이방원이 조선 전군의 지휘권을 통째로 쥐게 된 셈이죠. 그리고 그해 11월 2년 2개월 동안 왕위에 앉아있던 정종은 더 이상 왕으로 있어봐야 좋을 거 하나 없을 것 같았는지 이방원에게 왕위를 넘겨주는데요. 이후 상왕이 된 정종은 그 후로도 이름난 효자답게 자주 태조를 만나러가 함께 시간을 보냈고 부인 정한왕후와도 아이는 없었지만 끝까지 금슬이 좋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대간들 눈치 보느라 제대로 즐기지 못했던 사냥과 격구 그리고 잔치를 마음껏 즐기며 노는 것 외엔 딱히 하는 일은 없었지만 의례는 물론이고 진상하는 음식, 기물 등에 대해서는 거의 왕과 똑같은 대접을 받으며 지냈는데요. 게다가 알아서 처신을 잘했는지 정치적 싸움이나 권력 다툼에도 한 번도 말려든 적 없이 그 뒤로 20년이나 더 편하게 살다가 생을 마감합니다. 나중에 심지어 태종이 정종의 생활을 부러워하기도 했을 정도이니 이방과 개인으로서의 삶은 꽤나 행복했을 것 같죠. 그러나 정종은 죽은 뒤 묘후를 받지 못해 오랫동안 그냥 공정왕으로 불리는 등 제대로 된 왕 취급을 받지 못했는데요. 세종도 정종은 왕으로 대우하지 않고 잠시 태종의 왕 자리를 맡아둔 정도로 여겼다고 합니다. 그러다 260년 후 숙종 때 드디어 묘호를 얻었으니 그게 바로 정종이라는 칭호였죠. 또한 정종의 후손들은 왕의 직계임에도 불구하고 태종, 세종의 후손에 비해 차별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정종이 왕위에서 물러나고 새 왕이 등극하니 그가 바로 태종 이방원입니다.